근데 변호사가 개업 변호사인지 뭐 어디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변호사인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나는 뭐 소속 변호사를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뭐 개업 변호사는 사실 우리도 어쨌든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니까 서면을 쓰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 일적인 부분이 없는 시간에는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찍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거나 약간 이런 시간으로 좀 시간을 보내긴 하죠. 우리도 똑같이 이제 뭐 메신저도 하고 쉴 때 잠깐만 핸드폰도 보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 변호사들 단체 방, 단톡방도 있잖아. 변호사 단톡방도 있으니까. 그거 되게 활발하잖아요. 변호사 단톡방도 이제 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렇죠. 뭐 이슈 같은 거 터지면은 그런 거 좀 얘기하고, 뭐 어떻게 뭐 요즘 뭐 사업은 잘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 많이 그렇게 좀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더 개업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검사로 일했을 때는 아예 그냥 육아 참여가 거의 없었죠. 뭐 주말에도 가끔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아침에 애기 밥만 차려놓고 그냥 나가고 이제 애기 잘 때 이제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육아 참여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장준현 변호사가 뭐 늦게까지 상담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급한 서면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뭐 가가지고 아이를 재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얼마나 바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우리 변호사 업계 제가 보기엔 가장 장점은, 물론 저희는 개업 변호사니까 좀 더 이제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로펌들이 출근 시간이 아마 10시일 거예요. 그쵸? 저도 제가 그간 거쳤던 데들이 아무리 빨라도 9시 반이고 10시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도 사내 변호사라도 있어보고 출퇴근 다 해봤지만 9시까지 출근하는 게 힘들어요. 다들 이제 출근 시간이 겹치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엄청 자유롭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이 이제 저희 아이를 유치원 보내는 시간과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여유롭게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아이랑 좀 놀아주고 또 그리고 유치원 보내고 그렇게 이제 출근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고, 또 퇴근하면은 또 아이랑 놀다가 또 재우고. 남들이랑 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뭐 아이가 아프거나 이럴 때도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뭐 이런 데 있어서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긴 하죠. 육아할 때는 확실히. 검사 시절에는 당연히 9to6가 당연했던 거예요. 딱 9시에 딱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건을 딱 보다가 뭐 궁금한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럼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는데 항상 변호사님 뭐 아직 출근 안 하셨다고. 항상 9시, 내가 9시에 전화한 것도 아니고 한 9시 10분에서 9시 반 정도에 전화해도 없어. 10시 전에 전화 안 하는 게 매너입니다. 10시 전에 전화를 안 해요, 저도. 우리 지켜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사실 검찰이랑 법원에도 10시 전에 전화를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오전에는 그러니까 부장이 회의를 많이 하긴 하지. 업무 딱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뭐 이번 주 뭐 회의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게 다 사람 스타일이 다르잖아. 저 원래 야행성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원래 힘들어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아침에 훨씬 일찍 일어나니까 원래 그게 너무 힘들었고 매번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평생 이제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변호사가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날은 내가 진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그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진짜 자유롭긴 하죠. 그러니까 아기가 또 아파도 내 직장 이 사무실에 애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정말 그 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메리트가 큰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근데 우리가 약간 부부라서의 특성이 좀 있긴 해. 부부라서 같이 사무실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사건 어느 정도 공유를 하니까 한 명이 좀 급하게 나가도 한 명이 좀 대체할 수 있고 좀 우리 사무실만의 특성이긴 해, 확실히. 남들이 있는데 또 데려오긴 또 눈치 보이긴 하지. 그럼요. 사실. 다른 변호사님도 있으면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우선 변호사는 휴정기, 그러니까 법원이 쉬면 변호사도 같이 쉬죠. 그 휴정기라고 해가지고 7말 8초 그 2주 쉬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12월 말 1월 초 그때도 2주 딱 이렇게 법원이 그렇게 쉬게 되는데, 법원이 쉬면 사실 그때도 법률사무소도 거의 다 같이 다 쉬어요.
근데 이제 수사 기간은 사실 뭐 휴정기라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일이 계속 있긴 있지만 보통은 그때 이제 많이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쉬긴 하죠. 그러니까 여름 2주, 겨울 2주 중에 법원이 그렇게 쉬는데 그냥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여름에 일주일, 겨울에 일주일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휴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휴가를 썼는데 만약에 재판기일이 잡혀버리면 사실 휴가를 쓸 수 없는 거니까 일이 없는 그 시즌에 아마 좀 쉬긴 쉬죠. 이거랑 다르게 검사는 휴정기랑 좀 연관이 없긴 한데 공판 검사는 이제 재판이랑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똑같이 휴정기 때 그때 이제 휴가를 많이 쓰고, 근데 수사 검사는 뭐 휴정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보통은 12월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 실적을 쫙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배당 사건은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1월 초에 많이 쉬죠. 그렇게 쉬거나 아니면 2월 그 첫째 주가 이제 인사이동 시즌이에요. 일주일 인사이동 하고 나면 사실 그때 이제 새로 또 배당 받고 하니까 그때는 조금 쉬엄쉬엄 하고, 아니면 8월, 7월이나 8월쯤에 이제 간부들이 인사 있을 때 그때도 조금 쉬고 뭐 이런 느낌? 1년에 2주네? 그래서 뭐 주말도 있고 뭐 다 쉬는데 어? 요즘 대체금일도 많고. 어려웠던 점은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검사는 어떤 방향을 정해두고 계속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검사야말로 되게 판단하는 직업이거든요. 검사는 어쨌든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1차적으로 거의 다 해와요. 해오면 그 수사 해온 거에 보면 피의자 쪽 진술이나 증거가 있고 피해자 쪽 진술이나 증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증거들을 쭉 한번 보고 내가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를 판단하는 직업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검사는 거의 다 결정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편했는데 변호사로 오니까 나는 한쪽 진술이나 증거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 검사 출신들이 보통은 내가 이제 그 상대방 진술까지도 맨날 보던 거를 못 보니까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실관계가 나는 딱 정해져야 돼. 이제 사실관계가 이렇구나, 진실은 이거구나 라고 내가 판단한 상태에서 법리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진실이 뭔지 모르는 거야. 내 진실은 그냥 의뢰인이 얘기해주는 게 나한테 진실이니까 그게 조금 답답하긴 하죠. 우리는 어쨌든 의뢰인분들이 얘기해준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주장을 이제 이어나가는 거고 상상력이 있어야지. 이제 분명히 상대방이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주장을 하겠구나 이런 거를 사실 예측해 가면서 일단 수사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게 만약에 기소가 돼서 법정 단계에 가게 되면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을 다 또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보고는 이제 법정에서는 또 변론할 수 있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상담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그 사실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특정을 잘못해버리면 사건이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담할 때 무조건 최대한 진실되게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저한테 진실을 얘기해주는 그 상황에서 최적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저한테 약간 조금 거짓된 부분을 얘기하시면 방향이 완전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의뢰인한테 오히려 그 결과가 더 안 좋아서, 상담받으실 때도 제일 중요한 팁이 어쨌든 그 법률 상담은 다 그 비밀 보장이 되거든요.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사건을 외부에다 발설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이게 외부에 유출된다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최대한 진실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걸 아예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걸 최대한 다 오픈을 해주셔야, 그래야지 저희가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많고 하다 학생들도 보면 있고 그렇죠. 학폭도 있고 막 하는데 사실 같이 오잖아요. 미성년자면. 저는 특히나 이제 상담을 할 때 보호자분 잠깐 옆에 가시라고 한 다음에 아이랑 먼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이가 부모님한테 전부를 다 털어놓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치부를 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진실되게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시면 우선은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모님 잠깐 소위실 가시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랑 좀 대화를 먼저 하는 게 있긴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저희 상담하는 거 비밀 보장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되게 저는 깜짝 놀란 게 좀 상상력이 생각보다 풍부하신 분들이 있어. 변호사가 이 상담 내용을 듣고 자기를
고발하면 어떡하냐. 신고하면 어떡하냐. 신고하면 어떡하냐. 거의 못된 인간, 거의 피의자와 맞먹는, 약간 피의자들과 결탁하는 약간 그런 존재로 부패된 느낌으로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사람의 생활과 내막과 그 사람이 누명 썼다라는 그 과정들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